안녕하세요, 태블치그입니다. 오늘은 21대 9 영화 비율의 영상을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노트북을 소개해드립니다.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젠3 노트북입니다. 젠1, 젠2는 이 잉크를 탑재한 듀얼 액정 노트북인데 젠3는 8인치 액정과 업계 최초로 화면 비율이 21대 10인 17.3인치 울트라 와이드 비율의 특징입니다. 21대 9 비율의 노트북은 2009년에 출시했던 소니 바이오 P 제품이 와이드 스크린 8인치에 1600에 768 해상도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아톰 프로세서의 넷북이라서 성능이 놀랄 만큼 느렸던 기억이 있는데 가격은 150만원대로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도시바 세틀라이트 U840W 제품이 14.4인치에 1792에 768 해상도 제품이었습니다. 3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6GB 램을 사용해서 성능도 준수하고 가격도 139만원대로 일반적인 울트라북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21대 9 영화에 최적화된 비율이라고 광고하는데 위아래 베젤이 너무 두꺼워서 해당 비율의 강점을 잘 살리지 못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세로 비율의 해상도가 7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서를 보기엔 아쉬운 해상도였습니다.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젠3 제품의 매력을 느낀 부분도 8인치 액정보다는 21대 10 비율이 끌렸다고 말하고 싶네요. 2022년에 출시된 울트라 와이드 비율은 과연 어떨지 지금부터 제품을 개봉해보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7.3인치 제품이라서 박스도 상당히 큽니다. 비닐 포장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네요. 와우, 이건 충전 케이블입니다. 노트북 무게가 2kg이라서 상시 들고 다닐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안쪽에 설명서가 있고요. 이건 USB-C 타입의 100W의 충전기입니다. 노트북 디자인도 보여드릴게요. 하판은 2W의 하만카돈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돌비 애토모스 스피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뒷면은 포트가 모두 모여있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케이블을 연결해도 책상이 깔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면은 송풍구가 길게 있고요. 가운데는 HDMI, USB-A 타입 2개, USB-C, 썬더볼트 4, 그리고 또 송풍구가 또 있어요. 끝에는 스타일러스 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스프링 방식으로 튀어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포트가 몰려 있으면 케이블을 연결할 때마다 뒤쪽 포트를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어폰 잭과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상판에 싱크북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멋지네요.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네요. 뒷면에 포트를 꼽기 편하게 앞쪽 상단에 그림으로 포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인쇄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케이블을 꽂으면 되겠네요. 이런 배려는 좋네요. 투톤의 디자인이 도시바 세틀라이트 U840W가 연상이 됩니다. 상판을 열면 드디어 8인치 보조 액정이 표시됩니다. 13인치 백라이트 키보드는 키감은 역시 레노버답게 괜찮습니다. 터치패드는 글라스를 사용해서 저가의 제품들과 다르게 좋습니다. 위쪽에 풀 HD 웹캠 프라이버시 셔터 카메라입니다. 사용 안 할 때는 닫아두면 됩니다. 키보드 위쪽은 지문 리더기에 전원 버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품 스펙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IPS 디스플레이에 17.3인치 3K 해상도 DCI P3 100% 색 영역을 갖고 있고 400니트 밝기와 12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티 글레어 방식이라서 빛 반사가 없습니다. 보조 디스플레이는 8인치의 HD 해상도로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책을 띄워놓고 보기에는 PDF를 볼 때는 조금 작은 감이 있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스캔본 책은 이 정도의 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웹서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명해요. 인터넷 창을 하나 띄운 다음에 폰트를 보면 좀 더 선명하죠. 그래서 PDF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웹서핑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아쉽진 않을 거예요. 태블릿처럼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 키보드 옆에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글자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다음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은 풀 HD 해상도로 나오면 좋겠죠.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 64이고 그리고 인텔 12세대 프로세스의 메모리 16기가 제품입니다. CPU 측정은 3차례 측정을 했을 때 평균 싱글 693점, 멀티 5407점입니다. 하드디스크는 512GB SSD 제품입니다. SSD는 평균 읽기가 6559점, 쓰기는 4427점입니다. 12세대 인텔 i5 12500H 프로세서의 PC마크 10 점수는 558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입니다. 3D마크 점수는 타임스파이는 1539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71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4334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213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1094점입니다. 배터리는 4셀 리튬 폴리어 내장 배터리 69Wc로 대략 3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소음은 동영상 편집할 때 앞쪽은 50dB 정도 나왔고요. 뒤쪽은 66dB 정도 나왔습니다. 항시 소음이 조금 발생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7인치 노트북 두 대를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는 얼마 전에 리뷰했던 크롬북이기 때문에 윈도우 노트북은 아니지만 이 화면 크기가 17인치에 16대10 비율의 노트북이면 이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네, 이렇게 17인치 제품하고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16대9 비율의 그런 영상을 볼 때는 이 정도, 그 다음에 21대9 영화를 볼 때는 훨씬 괜찮죠. 1부 언박싱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8인치 액정 화면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앱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원하는 거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기하는 겁니다.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가고 설정에서 원노트에 업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도 뭐 이렇게 정하고 색상도 꼭 검은색이 아니라고 흰색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그냥 뭐 노트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포토샵을 켰을 때 직접 펜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 아래쪽에 이 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아래쪽에 미러링 버튼을 누르면은 이 화면 조정이 되죠. 여기서 조정해야 되고 이 아래쪽에 화면에서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키울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이 선택할 때도 지금 제가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펜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는데 이게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또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미러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아래쪽을 하단을 보고 사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 상단을 보고 사용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북목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거북목 증상을 완화시킬 정도의 높이가 아니에요. 그 노트북 거치대에 좀 높은 걸 두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별도로 모니터가 있는 분들은 이제 모니터에다가 포토샵을 띄우고 사용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화면을 모니터에 출력한 다음에 여기서 미러링을 하게 되면은 이 미러링 기능은 보조 모니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보조 모니터에 한번 얘를 끌어갖고 미러링을 잡고 지금 스크롤이 보조 모니터까지 갔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놔둔다고 해도 안 가요. 미러링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안 가죠. 저쪽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타블렛을 놓고 사용할 때처럼 그런 사용성을 보장을 못해요. 제가 원래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얘를 이제 모니터 쪽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보조 모니터에서 출력이 안 된다는 게 좀 단점이죠.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네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화면을 위쪽에다가 미러링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핸드폰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갖다 대면 QR코드가 떠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은 이상하게 되죠? 바로 실행이 안 돼요.
이거는 뭐 QR코드 다른 어플을 써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별도의 앱을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주는 이 똑같은 앱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레디포 앱의 QR 스캐너를 엽니다. 열었어요. 그 다음에 두 기기에 똑같은 와이파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에 레디포 설정해서 모토 카메라 또는 스캐너를 여십시오 했는데 모토 카메라가 없어요. 이게 이제 모토로라 전용 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토로라 전용에서 일단 동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케이블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팝업창에서 뭐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연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계산기죠. 호출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가보면은 나머지는 하나씩 그냥 보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제어판에서 어도비 제품들이 연동이 되어 있어갖고 이 포토샵 열기, 프리미어 열기, 애프터 이펙트 열기가 있어요. 제가 포토샵을 열었을 때 포토샵에 있는 기본 기능 있잖아요. 복삼, 붙여넣기, 복원, 블러시 크기, 레이어 불투명도, 블러시 불투명도 뭐 이런 기능들, 스포이트 도구, 이거 자주 쓰는 도구죠. 이런 것들, 자르기나 이런 자주 쓰는 도구들이 여기에 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띄운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뭐 타임라인 조정이나 타임라인 확대 축소, 뭐 삽입, 프로젝트 열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편집 버튼 눌러갖고 자기가 원하는 거 추가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잘 안 써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저는 작업할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작업할 것들 띄워갖고 여기서 바로바로 드래그해갖고 작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잘 안 쓰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필요하면은 괜찮은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프터 이펙트도 띄우고 기능을 켜볼게요.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도 뭐 프리미엄 프로하고 다를 게 없네요. 이렇게 특수한 기능들을 여기 모아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버튼 편집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밑에 아래쪽 기능이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인터넷 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띄웠고 가면은 여기 조그맣게 창이 보이죠? 여기서 갖다 대면은 이제 창이 이쪽 갈 거냐, 이쪽 갈 거냐, 뭐 아래쪽 갈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활성화된 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보내면은 이 아래쪽으로 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창을 띄운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혹시 이게 뜨거든요. 제가 그 위아래 걸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화면에 다 걸친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서 이제 아래쪽 스크롤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했고 좀 길게 사용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큼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공간을 더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노트북 비율은 6번을 누르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비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띄워가지고 얘를 스크롤로 하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비율이 공간이 좀 남네요. 이 정도가 남네요. 네,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건데요.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보조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은 기존에 있던 거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이제 보조 모니터에 있는 것들까지 감지해가지고 보조 모니터에 반만 띄울 거냐, 왼쪽 오른쪽 띄울 거냐, 전체 띄울 거냐 이런 기능들이 생겼던 거죠. 이거는 좋은데요. 지금 보조 모니터 연결했을 때 여기 밑에 특수 기능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설정 가면은 이 옆에 지금 보조 모니터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제품 자체가 와이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가는데 스크롤을 한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 모니터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 끝에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일본 모니터로 가려고 하면은 이 끝에서부터 쭉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보조 모니터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3번을 위에다가 올린단 말이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이 설정을 수정하면은 듀얼 화면 기능에 영향을 준대요. 아니야 나 그냥 쓸 거다 강제화 하잖아요. 그러면 듀얼 화면에 그 밑에 특수한 기능들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듀얼 화면에 그 미러링 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그냥 모니터 3개 있는 그런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이 모니터가 이 3번이 이쪽에 가 있어야 돼요.
전원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특수한 기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사용하면서 단점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버전이 좀 업데이트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 하나 말씀드렸고요. 펜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펜이 이 뒤쪽에 수납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얘를 꼭 누르면 펜이 나온단 말이죠. 이걸로 펜을 그려도 되는데 배터리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사용했을 때 한 1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삼성 노트북도 펜이 수납되는 제품이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와콤 EMR 방식이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펜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와콤 AES 방식의 펜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만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펜으로는 좀 어렵고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메모할 정도고요. 별도로 이런 AES 펜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요가보 C930에서 사용하는 기본적 펜이에요.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펜인데 저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이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없는 분들은 펜을 구입을 해야 되죠. 레노버 요가보 C930의 이 전용 스타일러스 펜은 싱크북 플러스 젠3 앞쪽에도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레노버 요가복 C930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보면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11세대의 i7 삼성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충분히 했어요. 4K 영상은 무리가 있죠. 내장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도 4K 영상은 무리가 있고 풀 HD 영상은 편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제품이다 라는 거는 저는 좀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크리에이터를 위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이 지터링 테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지터링이 있어요. 구불구불한 게 보이시죠? 다른 펜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어우, 다른 펜은 지터링이 더 심하네요. 네, 테스트에서 보여진 결과로만 볼 때는 기본 펜이 훨씬 더 지터링이 잘 잡아줍니다. 지금 이게 기본 펜, 그리고 이 아래쪽이 추가 구입한 펜,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거의 크리에이터 입문용 정도의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 지터링이 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미러링 기능이 보조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을 추천을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용으로는 조금 애매한데 일반 업무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업무를 볼 때 보조 모니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했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 4:3 비율의 그 비율 정도의 화면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4:3 비율의 모니터도 많았고 노트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그렇게 나쁜 비율이 아니에요. 워드를 양쪽에 띄워놓고 문서를 비교해가면서 작성을 하거나 PPT를 양쪽에 띄워놓고 비교하면서 작성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또는 VDI 가상 PC를 2대를 띄워놓고 작업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밖에 나가고 작업을 할 때는 가볍게 들고 다니려고 이런 13인치 노트북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13인치 노트북에서 이제 엑셀 작업을 한다거나 워드 작업을 할 때 바로 이제 느껴지는 게 보조 모니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 모니터를 구입하는 분들도 있죠. 이 제품의 장점은 하나의 제품에서 보조 모니터 필요 없이 두 개의 작업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네, 이런 엑셀 작업할 때도 이 화면 비율 자체가 엑셀은 옆으로 길수록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크리에이터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불만족스러웠고, 이거 좀 별로다, 이거 추천드리기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업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물론 이제 배터리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항상 충전기는 휴대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 배터리를 휴대했을 때 이것만큼 쾌적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제품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